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대 안팎을 기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으로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는 뉴스포커스, 뉴스워치, 토요와이드를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동안 연이어 3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 체계는 지난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3주 만에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9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는 전문 의료인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최근 연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여 명이 넘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에 있어 일일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일일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기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80% 수준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만약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되는 확률은 낮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 즉 확진자 100명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초기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4%, 즉 환자 100명당 4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였던 것에 비해 지난 10월에는 그 비율이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2%로 다시 증가해 이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앵커 역시 현재의 위중증 환자 비율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던지는 등 이것이 주요 논의 사항임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위중증 환자 비율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는 매일 많은 숫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해당 수치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볼 수 있는 질문들과 전문적인 답변들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위중증 환자 비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료 화면과 자막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중요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막으로는 해당 비율이 아닌 수치만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전문가의 설명을 충분히 보완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 추이가 자료 화면으로 제공되긴 했지만 비율이 아닌 수치로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뉴스워치 내 그래픽 뉴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1월 12일 오후 5시 그래픽 뉴스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률을 누적 그래프로 보여주었고 이어 1, 2차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을 원그래프를 통해 설명해주는 등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 비율의 경우 연령별 막대 그래프까지 제공하여 구체적인 정보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최근 2주 위중증 환자 추이의 경우 비율이 아닌 환자 수를 제공했는데요. 추가 제공된 연령별 수치 역시 환자 수만을 전달해 해당 숫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잘 관리하게 되면 코로나19 역시 겨울이면 흔히 겪는 감기와 같이 통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위중증 환자 관련 보도나 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함께 제공하거나 비율을 함께 제공하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0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11월 20일 토요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SNS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180석으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기득권만 되었어요. 내로남불 이미지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냥 미워요 등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국민의 언어 그대로 옮겨 적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기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 철회,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 등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 후보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다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기자는 강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1일 일요와이드에서도 두 후보에 대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 충청권 순회를 마무리하며 특히 대전 현충원 연평도 전사자 묘역에 참배, 북한의 일방적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및 시장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별다른 메시지 없이 현재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참석했다고 전달했습니다. 토요와이드에서 보도된 두 후보의 SNS 메시지는 해당의 SNS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 메시지를 접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SNS는 조금 더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메시지가 조금 더 진실되게 느껴지거나 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다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후보의 개별 SNS 계정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기자가 덧붙여 해석한 대로 단순히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반면 일요와이드에서 보도된 두 후보의 주말 행보에 대한 보도는 말 그대로 정말 행보 그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평도 전사자 묘역을 찾아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랑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함께 보도되는 부분이 단순히 주말 행보로 묶어 전달되기에는 메시지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정보의 내용과 깊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1월 20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날 뉴스 1번지에서는 박청한 장한대 교수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최근 주요 대선들의 행보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충청권 순회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 대한 민심 다잡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메시지 역시 언급하며 그 의미에 대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이어지는 등 짧은 뉴스 보도에서는 단편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보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의하고 SNS 메시지를 살펴보며 현재 윤석열 후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8일 장군 갑옷 차림으로 첫 선거 활동에 나선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긴 논의 끝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보도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각 대선 후보의 경중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주요 양당 후보 간의 행보와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었던 콘텐츠에서 마무리로 언급될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요 대선 후보 외에는 언급되지 않은 다른 정당 후보들의 행보나 메시지가 함께 전달된 것도 아니었으며 그 내용 역시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 갑옷 차림, 선거 활동 등 다소 흥미 위주의 언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요 대선 후보는 물론 그 외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여전히 뉴스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뉴스가 전달될 수 있다면 향후 국민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춘천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요, 대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이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괴롭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알만한 대기업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인 40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줄지 않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1,934건이며 월 평균 수백 건씩 접수됐다는데요.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봐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쿠팡 직원 B씨는 부당한 업무 배치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무려 9개월 만에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는데요.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을 치렀고 대전시 소속 공무원은 갑질과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합니다.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방과 감독 의무를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는 법이 강화돼 고용주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처벌 대상이 된 계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공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강요한 사건과 직원 머리를 빨강색, 초록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한 사건, 당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던 사건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직장 문화를 분석하면서 경색되고 땀을 흘리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헤드라인으로 달았다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살인적이기로 악명 높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에 대한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7% 감소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발령되자 A씨가 항의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는데요.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위장염이 심해져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익명이 보장되는 직장인 앱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사이버 불링도 있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있을 때만 인사를 안 받고 트라이만 취급을 하고요. 호소를 해도 일단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선배들이 저는 핸드폰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녹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찾았다는데요. 수익적인 문화에 그냥 받아들여라. 사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코로나가 강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입을 모았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상사의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한 분리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어 A씨는 계속 출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법 시행 이후부터 8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12,000건을 웃돌았지만 검찰에 넘겨진 건은 4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 빠져 있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데요. 시행령만 바꾸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조차 정부가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대 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전합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통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구성원들 간에 소통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요. 직장인의 환을 생생하게 그린 드라마 미생 방영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괴롭힘은 더 교묘해져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꿈의 직장이더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에겐 지옥일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이성훈 학생은 이번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통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현실 직장인의 환을 그린 드라마죠. 미생이 2014년에 방영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사회 직장 문화는 얼마나 달라졌냐는 물음이 기억에 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은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괴롭힘이 더 교묘해졌기 때문에 법 보완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 하는 의견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한 달도 안 돼 중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서 자칫 유행 상황을 안정시킬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위기를 맞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수도권 병상 가동률 추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방역 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68명 늘어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43만 6,968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52명이 늘어 하루 사망자 수로는 역대 최다였고 누적 사망자 수는 3,492명, 누적 치명률은 0.80%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634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3%이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만 보면 83%가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정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고 뉴스원은 보도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4주차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선을 돌파했고 한 번 속도가 붙기 시작한 확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위력을 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유행의 성격은 위드 코로나가 가져온 방역 완화와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긴장 해이가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뉴스와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전국 및 80%에 육박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에 취한 나머지 후속 조치 또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7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79.56%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 고위험군은 올해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의 유행 확산이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6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했지만 그 기간 단축을 놓고 방역 당국은 이미 상당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방역 조치 재강화와 비상계획 발동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문가들이 비상계획을 발동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지난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비상계획이라며 지금도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계획 발동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 혼선과 자영업자 반발 등을 의식해 오는 29일로 대책 발표를 연기했는데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단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안과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행사장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신문은 당장 방역을 강화해도 효과가 2, 3주 지나야 나타나는데 정부가 아직 비상계획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안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만이라도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서울은 중환자 병상이 이에 포화 상태인데 정부는 전국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비상계획 조치를 걸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비상계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 보호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큰 개념이라며 수도권만 비상계획 조치를 하면 반발이 클 것이고 비수도권 상황이 나빠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주간 사망자의 71%가 백신 미접종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면 중단보다는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시간을 벌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의료 여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면서 천천히 방역을 통제하는 이를테면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거나
모일 수 있는 미접종자의 수를 4명에서 1명 내지 2명으로 줄이는 방식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확산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는데 우리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한 유럽의 상황도 짚어주시고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 또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에 나섰던 유럽은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 등으로 다시 봉쇄 카드를 집어든 상황입니다. 영국은 하루 4만 명 이상, 네덜란드는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감염자의 64%가 유럽에서 나왔다고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독일은 일일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의료 체계가 과부하되자 일부 주정부를 시작으로 다중 이용 시설을 문을 닫는 등 봉쇄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뉴스원이 지난 21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하루막 확진자 수가 발생하며 재유행 위기를 겪고 있는 오스트리아 역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로 생활 필수품 구매나 운동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외출이 제한됩니다. 벨기에는 앞으로 3주간 대부분의 회사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했고 아일랜드는 식당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다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유럽 국가라도 의료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응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프랑스는 식당, 카페, 영화관 출입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만 검사할 뿐 다른 봉쇄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 영국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코로나 확산세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다고 MBC 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학교 전면 등교까지 실시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 소아 청소년까지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대응 방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드 코로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이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함께 짚어주시죠. 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전국 대다수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지난 9월 6일 이후 전면 등교 수준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민일보가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도 등교가 가능하고 동거인이 확진자라면 유전차 증폭 검사 음성, 밀접 접촉 당시 예방접촉 완료, 무증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던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보도할 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문제만을 드러내는 보도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만을 드러낼 경우 독자들에게 지나친 공포와 부정적인 시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를 보도할 때는 코로나 문제 대응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대책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